세계 190개 국가 중에서 128개국의 최대 교육 상대국이 중국입니다. 거대 회사들의 매출이 중국에서 50% 이상 일어나요. 기업들의 어떤 대중국 진출이나 대중국 통상 관계에 대해서 크게들 지원하겠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자율성을 가지고 모든 문제는 우리가 결정한다 라는 얘기를 프랑스가 이제 치고 나온 거예요. 최근에 신냉전 시대의 공급망 재편을 보면 지금은 확연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와 일본, 한국 등 이러한 그 민주주의 세력들하고 또 하나는 중국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브릭스와 제3세계를 한 이런 식으로 거의 양분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사실상 세계 최대 수입시장으로 이제 등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최대 교육 상대국으로 하는 나라들이 세계 과반수 이상을 넘어서 많은 나라들이 중국하고의 교육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190개 국가 중에서 128개국의 최대 교육 상대국이 중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을 최대 교육 상대국으로 한 나라는 이제는 60개국도 안 돼요. 중국이 128개국으로 최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서구 진영에서도 경제를 우선시하는 실용주의가 지금 채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자기 쪽으로 줄 세우기를 하려고 해도 이게 지금은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연유가, 자국의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경제와 무역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어떤 안보 논리로 미국을 추종하기에는 다 같이 이제 버거움을 느끼는 거죠. 네. 자, 그 중국이 세계 최대 수입장으로 떠올랐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출 분야에서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중국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중국이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지금 한 15% 가까이 돼서 미국의 8%를 압도적으로 상회하고 있고, 수입 시장도 지금 이 표에서는 미국이 1위로 나와 있습니다. 네. 점유율 12.9%고 중국은 10.8%인데, 근데 여기에는 약간의 착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홍콩을 통해서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점유율이 있는데, 홍콩이 지금 11등이 돼서 여기서 살짝 빠졌는데 홍콩의 전체 수입시장 비중이 2.7%예요. 아, 그걸 합쳐야 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10.8%하고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는 2.7%를 더하면 중국이 실제로 수입하는 비중은 13.5%로 미국의 12.9%를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출 시장만 제일 큰 게 아니라 수입 시장 부분에서도 중국이 지금 미국을 앞섰어요. 네. 자,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의 이제 기본 구도를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와 저 아프리카 쪽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그 태평양으로 내려오지 못하기 위해서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을 묶어서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이러한 기본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1대1로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1대1로 사업은 과거의 실크로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데, 우선 제일 위에 있는 이 유라시아 노선이라는 건 과거에 초원의 길이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이 초원지대예요. 그 다음에 육로로 가는 게 중앙아시아 노선이 이게 육로로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해상 실크로드 밑에까지 해서 이 세 개의 1대1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1대1로 선상에 자그마치 개발도상국 숫자가 151개나 있다는 거예요. 아,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세계 한 200개국이 있는데 이 세계의 1대1로 선상에 있는 나라가 151개국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나라에 지금 중국의 이제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될 중국의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는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휴대폰끼리 부딪히기 기능만으로도 결제와 거래가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디지털 화폐가 바로 1대1로 선상이 지나가는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다음에 이 중동 지역에 급속도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유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럽이 전통적으로 미국과 맹방인데, 그런데 유럽 각국의 정상들은 안보와 경제의 분리 원칙에 충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중국을 견제해서 미국과 서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달에는 독일의 슐츠 총리가 기업인들 12명을 데리고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이때 서구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당했는데, 결국은 독일의 폭스바겐이나 시멘스나 바스프 같은 이런 거대 회사들의 매출이 중국에서 50% 이상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우선되니까는 그치. 손님이 돈 벌어게 먹고 살게 해주는 맞아요. 손님이 왕이다. 예.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우선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독일뿐 아니라 올해 4월 달에는 프랑스 마크론이 독일보다도 더 대규모 기업인을 이끌고 중국에 들어갑니다. 자그마치 기업 총수도 한 50명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엄청 데려갔네요. 예, 그러니까 경제를 전방위로 협력키로 중국과 하고 이제 가서 이제 협상을 했는데, 중국은 여기에 대한 답방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프랑스 에어버스를 200억 달러 상당의 여객기, 즉 총 160대를 구매해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이 에어버스 조립 공장을 중국 텐진에 세워가지고 기존 생산 라인보다 2배 이상 더 크게 짓겠다고 발표를 하고, 또 중국의 컨테이너에선 16척을 프랑스가 발주를 합니다. 네. 이런 상징적인 협조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어떤 대중국 진출이나 대중국 통상 관계에 대해서 이 크게들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에 돌아와서 한 얘기가 이제 더 걸작인데, 유럽이 직면한 큰 위험은 우리와 무관한 위기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두 초강대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 우리는 전략적 자율성을 구축할 시간이나 재원을 갖추지 못한 채 미국에 종속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가 뭐 미국의 똘만이냐, 미국의 종속국이냐,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자율성을 가지고 모든 문제는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프랑스가 이제 치고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프랑스 대통령 갈 적에 그 EU 집행위원장도 이제 같이 쫓아갔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럽도 이 의견이 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걸 환영하는 쪽도 있지만, 그래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강대국, 지금 현재 현실적 초강대국인데 우리가 거슬리면 되겠냐? 그리고 이제까지 좋은 관계가 있는데, 나토가 있는데 그러면 되겠냐? 군사적 협력을 하는데, 이런 이견들이 충돌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EU의 최강대국이 독일하고 프랑스예요. 근데 독일하고 프랑스가 우리는 이제 우리 스타일대로 가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노출을 하니까 결국 EU의 대세는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한다고 네. 봐야겠죠. 그렇군요. 이번에는 그 브릭스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브릭스 또한 그 미국을 포위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동맹체의 하나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브릭스는 5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 인도 이 5개의 약자를 따서 브릭스인데, 그런데 지난해 화상 정상회의 할 적에 13개 국가가 업소부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브릭스의 가입 의사를 희망한 나라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정상회의 때 이란과 아르헨티나는 이미 그때 가입 신청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브릭스 스스로도 지금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 덩치를 좀 키워야겠다. 네. 새로운 회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 모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난해 10월에 중국 외무성이 4개국이 더 그 브릭스 가입을 희망했다라고 밝힌 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터키, 투르키예,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비교적 큰 나라들 4나라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외무성이 이들 이외에도 총 한 20개 국가가 브릭스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올 8월 남아공화국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때 아마 심도 있게 논의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논의될 게 브릭스 기초통화 개발 계획도 이제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브라질이 중국과는 위안화로 무역 거래하기로 결정을 함으로써 최근에 위안화가 그 외환거래 시장과 무역 거래 시장에서 그 비중이 굉장히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어요. 네. 지난 한 해 2%, 4%로 늘어나더니 최근에는 한 7%까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이. 네. 자, 그다음에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형식상으로는 브릭스 경제동맹체 주도국은 러시아고 상하이 협력기구의 주도국은 이제 중국입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건 사실은 안보협력기구인데 이 기구가 안보협력뿐만 아니라 경제개발 협력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협력기구이자 경제개발 협력기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1996년에 러시아, 중국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총 5개국이 결정을 한 건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게 유라시아 면적이 한 60%, 세계 인구의 한 40%를 차지하는 이런 규모였었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인 국제기구로는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UN 다음으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회원국이 9개국, 준회원 3개국, 협력 파트너 13개국 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에 회원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난해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게 탈달러와 논의예요. 그리고 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IMF나 세계은행에 맞서기 위해서 상하이 협력기구가 개발은행과 개발기금을 창설해야 된다는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회원국 간의 산업단지 건설과 전력망을 연결해서 전력 공급이 풍부한 나라들이 전력이 모자라는 나라에 전력을 지원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석유 등 에너지 개발하는 문제 등을 상하이 협력기구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로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 신청서를 냈어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가 트랜섹셔널 25라고 그래서 이렇게 초강대국이 서로 분열을 할 때 제3세계 국가들의 생존법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나라들을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달 4월 커버 스토리에서 다뤘습니다. 즉 이게 이코노미스트가 제3세계 국가라고 생각되는 127개 국가 중에서
비교적 경제 규모가 큰 25개 나라를 선별해서 T25라고 명명을 했는데, 즉 이 얘기는 미국과 중국의 G2가 서로 싸울 적에 그 관계 사이에서 실용주의적인 경제 노선을 채택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을 뽑아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핫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소련을 질타하면서 그 미국 편에 붙은 나라가 52개예요. 그리고 반대로 러시아에 붙은 나라가 12개인데 양쪽 어느 곳에도 붙지 않고 중립을 택한 나라들이 127개국입니다. 127개국 중에서 비교적 경제 규모가 크고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이제 25개를 채택한 건데, 즉 이 옆에 보이는 이 그림이 이 25개국을 쭉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들 국가의 공통점이 어떤 실용주의 노선을 지금 채택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어떤 나라들이 포함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이스라엘이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미국 편이 아니고 경제 노선에서는 이런 실용주의로 분류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실용주의로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하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예.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맹방이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이스라엘을 이 T25로 분류를 해놓고, 즉 이런 나라들은 미국이 지금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 한 10년 동안 미국이 자국 지상주의를 외치면서 사실은 지 마음대로 했어요. 네. 어떤 국제적인 그 룰을 무시한 채 자국 이익주의로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많은 나라들이 반미 감정을 갖고 미국의 등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이제 아차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런 나라들이 거세게 들이받고 나도 미국이 지금 함부로 대하지는 못합니다. 최근에 가장 두드러지는 사태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주 노골적으로 친중 반미 노선을 걷고 있는데도 지금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인도, 멕시코, 이스라엘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래려고 하지 그렇죠.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 거고요. 예.